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1부에서 주식을 바라보기만 해도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그 생명력을 느낀다. 이거 중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 대한 그 중독성이 있다라기보다 뭔가 이렇게 하나 꽂히면 끝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스톱을 치던 카드를 치던 제가 끝장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그 끝장이 뭐겠습니까? 물론 뭐 타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아마 제가 주식시장에서 계속 뭐 브로커로 있던 뭐 했으면 저는 벌써 어떠한 식으로든 끝장이 났을 것 같아요. 그나마 조상이 돌봐서 방향을 틀게 만드는 일을 발생시키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10여 년 되는 시간 동안 제 스스로를 반성하며 뒤를 돌아보고 이러면 안 되지. 그렇게 반성하고 뭐 생각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주식시장을 보면 세포가 살아 움직이는 듯한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중에 이런 건 좀 정말 싫다라고 하는 기질이 있으실 텐데요. 제가 갖고 있는 기질 중에 이렇게 끝장을 보려고 하는 기질. 뭐 예를 들면 제 남자친구가 미국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휴, 저 그냥 맨날 방송한다고 저 안 되는 방송을 저렇게 부여잡고 저렇게 몇 년 동안 저러고 있고 또 주식한다고 그러면 좀 주식하고 좀 남는 시간에 좀 이렇게 여행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맨날 저러고 있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해줄 수 있는 게 당장 없으니까 드라마 같은 거를 권유해 주거든요. 뭐 이런 거 봤니? 이 드라마 봤니? 뭐 그 프로그램 봤니?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왜냐면 제가 드라마도 안 보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미스터 선샤인을 봐라. 꼭 봐라. 야, 전화 끊어. 전화 끊고 지금 당장 보기 시작해. 그래서 알았어. 그러고 전화를 끊고요. 이제 그 드라마를 이제 찾아서 케이블에서 이제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누가 그렇게 드라마를 추천하면 다운로드를 받아 놓든지 뭐 결제를 해 놓든지 해서 볼일 다 보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남는 시간 뭐 하지? 아, 그래 맞다. 드라마 봐야지. 이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 드라마가 메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미스터 선샤인이 24일거든요. 이틀도 안 돼서 다 봤습니다. 잠자기 전까지 봤고요. 잠자면서도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봐야지. 눈 뜨자마자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비율 같은 걸 좀 유지해서 일할 때는 좀 일을 하고 그다음에 좀 그 외인 것도 다른 거에도 관심을 갖고 좀 일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쉬는 동안에 그래 인간이 바뀔 수는 없지만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기질을 조금 이렇게 좀 깎아보자.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바꿔보자. 그러면서 이제 제 지난 시간들을 쭉 돌아봤는데요. 한 이제 20여 년 전에 이제 20년 가까이 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떤 남자한테 꽂혔어요. 근데 그 남자분이 지방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 남자한테 꽂혀서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남자를 가질 수 있을까? 그거를 또 고민해서 어찌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남자와 다시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막 연락을 했어요. 근데 몇 년도인지는 안 가르쳐 드릴게요. 계절은 초겨울, 그러니까 11월 초였는데요. 11월 초에 막 이렇게 비가 막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시장이 3시에 끝났는데요. 이제 3시에 끝나고 이제 4시쯤에 이제 5시에 퇴근해야 되니까 이제 시간이 남으니까 이제 그 남자랑 이렇게 이제 막 채팅을 하고 있는데 그 남자가 이러는 거예요. 오늘 윤정 씨가 나를 흔들어 놓으면 흔들릴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간다.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요. 그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가는 시간이 한 2시간, 2시간 반,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거길 갑니다. 그게 진짜 예, 그날 밤에 그 남자를 뒤흔들어 놓고 그리고 그 다음날 예, 이제 똑같은 복장으로 회사를 출근을 하죠. 가족에게는 예, 뭐 회사에 뭐 상사 누군가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상가집 가야 된다. 상가집 가서 또 술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출근하겠다 이렇게 거짓말을 치고 제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냥 야 내가 그런 면도 있구나. 아유 진짜 뭐 아름다운 추억이네. 그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그 이성에 꽂혀서 막 그 감정에 막 그 충실하고 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그 미칠 듯한 어떤 감정이 도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꽂히면 완전 페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쉬는 동안에 아 뭔가 내가 이렇게 하나에 꽂히면 하나밖에 모르는 그런 기질을 좀 완화시켜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방송도요. 매일매일 올리면 이게 또 꽂히면요. 또 정신 못 차리니까 그럼 또 금방 또 막 번아웃 되고 이러니까 아, 그러지 말자. 좀 그냥 편하게 가자. 예,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5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부에서는 시장에 대한 그 호재, 악재가 없어 보일 것 같은 호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리고 2부에서는 악재들을 좀 점검해 보자면요. 뭐 지금 알고 있는 악재는 글쎄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중국이 5월 28일 날 국보법 통과하겠다라고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뭔가 있을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라는 멘트를 함으로써 미국 정부가 제재할 거라는 우려감이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경제 재개?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이런 거죠. 한번 경험해 봤더니 한번 경험해 봤더니 뭐 견딜만 하더라. 우리가 지나간 추억은 아름답다고. 우리가 몇 년 전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 부과하고 뭐 25% 올린다고 막 그랬을 때 막 미칠 것처럼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그거 뭐 별거 아닌데? 라고 하는 감정이 다시 솟구치는 것처럼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부각되고 있지만 우리는 별로 관여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 클로로킨 먹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거 안 먹어요 라고 얘기했죠. 25일 날 WHO에서 클로로킨 연구 일시 중단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감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영국 의학학술지 랜싯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자료를 봤더니 클로로킨을 복용하니까 사망 위험도가 34% 증가하더라. 게다가 심각한 심장 부정막 위험이 137%나 증가하더라. 이런 자료를 토대로 안전성을 우려로 연구를 중단하기로 했고 안전성에 대한 심의는 6월 중순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상태로는요. 증시가 지금 코로나19로 훼손된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놓을 것 같은 기대는 다 이미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시장은 뭐 하고 있습니까? 돈에 대한 효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반등을 했어요. 자, 이제 뭐가 돼야 되냐면 증시가 먼저 선반영된 이 상태에서 정말 경제가 증시가 이렇게 V자 반등하는 것처럼 경제도 V자 반등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이 있죠. OECD 같은 경우에는 OECD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OECD 회원국 국가 부채가 GDP 대비 기존 109%에서 137% 이상 증가될 것이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각국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양책을 썼고 결국 그 부양책은 돈이고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빚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V자 반등을 하지 못한다면 그 경제적 충격이 즉 이렇게 빚을 늘리면서 코로나19를 극복하려고 했던 이 노력이
이 노력을 만들기 위해서 그 돈을 풀었던 그 부작용이 금융위기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V자 반등이 안 되든 혹은 V자 반등을 해도 우리에겐 숙제가 있습니다. 그 숙제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번에 부양책으로 이렇게 쏟아부은 돈, 과연 이거 뭘로 메꿀 거냐?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증세거든요. 근데 OECD에서 뭘 걱정하냐면, 야, 일본을 봤더니 증세가 답은 아닌 것 같아. 일본 같은 경우엔 1990년대 이후에 부채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져서 일본이 장기 불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그 장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4년에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로 인상했고, 작년에 소비세율 8%를 다시 10%로 인상했는데, 그렇게 일본이 세율을 인상할 때마다 오히려 더 경기 침체가 오더라. 즉, 일본이 장기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세를 했더니 증세할 때마다 더 침체가 깊어지더라. 이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막 증세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관건은 이제 5월이 거의 다 갔죠. 이제 6월이 옵니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경제지표가 돈의 효과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각각 가지고 있는 경제지표의 특성상 속도가 다를 수 있다. 심리지표는 먼저 빨리 반응하지만 주택지표는 약간 늦게 반응한다. 그래서 5월 달까지는 사실 혼조세입니다. 그죠?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게 언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월 중순 이후부터 7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6월 초에 발표하는 5월 달 고용지표 부진하겠죠. 예, 부진할 수밖에 없고요. 이미 그런 부진조차도 증시에 다 반영이 돼서 다 소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재들을 다 소화시키면서 증시가 반등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부양책으로 이제 뭐 3분기부터는 반등을 할 건데 그럼 3분기는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까지 나오는 지표들은 여전히 어떤 그 속도감도 있을 수 있고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나오는 건 또 잘 나오지만 못 나오는 건 여전히 둔화될 수 있고 지난번에 PMI 지표, IHS 마켓에서 발표한 PMI 지표 4월 달보다는 좋았지만 예상치보다는 부진했고 기준선인 50에 한참 부족하더라. 좀 아쉽지만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래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지. 그런데 만약에 6월 달 PMI 지표가 여전히 50을 하회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시간이 계속 딜레이 된다면 회복되는 시간이 딜레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아까 OECD에서 걱정했던 대로 V자 반등을 하지 못하면 경제적 침체가 금융위기를 넘어설 것이라는 그게 해답이 되는 거죠. 자, 6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을 거고 걱정할 겁니다.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증시 반등에 대해서 안도하지 않고 있어요. 안도보다 뭐예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왜냐? 이제 점점 11월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월 20일 날 미국은 50개 주에 대해서 규제 완화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얘기는 경제가 가동되기 시작한 거죠. 21일 포드 공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돕기 위해서 또 한 번 나이스 샷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아, 트럼프 행정부가 부양책을 또 쓰겠다는 얘기구나 라고 언론에서는 해석을 했고요. 그 해석에 약간 신뢰를 주는 얘기가 나왔죠. 그게 뭐냐면 바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추가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몇 주간은 그러니까 추가 법안 필요성에 대한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다. 여기에서 나온 기간이 언제입니까? 몇 주간이에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여러분? 트럼프 행정부가 시장에다가 기대감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몇 주 동안 계속 미국 증시는
부양책이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 나올 거야라는 거로 또 먹고 살겠죠. 공화당 상원 의원조차도 새로운 경기 부양책 발표가 그리 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지금 심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여러분 코로나19가 빵 터졌을 때 뭐 엄청난 비관론적인 전망도 나왔죠. 루비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야 V자 반등 L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I자야 I자 이런 얘기 또 했고 뭐 올해 안에는 글렀다. 연말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장이 이성을 찾으면서 뭐 이상을 찾은 건지 여전히 감성팔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2분기에 바닥을 찍을 거야. 그 얘기 언제 나왔습니까? 1분기에 나왔거든요. 1분기에 안 좋아. 근데 1분기 때는 뭐였냐면 충격이에요. 빵 충격이었던 거고 2분기에는 그 충격이 만들어내는 어떤 그 안 좋은 결과물이 그냥 와장창창 다 쏟아져 나올 거야. 그러니까 2분기에 어떠한 안 좋은 지표가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라고 우리를 학습시켰죠. 그 2분기의 끝이 이제 6월이거든요. 지금 미국의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0% 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6월달 실업률 25%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달 경제 성장률, 2분기 GDP 경제 성장률 이거 언제 발표합니까? 7월달에 발표하는 거거든요. 7월 초에 6월달 실업률 발표하고 7월 중하순쯤에 2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뭐 하고 있어요? 부양책 쓰고 있고 아까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몇 주에 걸쳐서 몇 주라는 얘기하면서 6월달 한 달 동안을 다 방어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선 때문이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조 바이든이 좀 약해요. 그죠? 뭐 약하다라기보다 그래도 미국 대통령 민주당 후보인데 약해라는 표현은 좀 안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떠한 그 캐릭터에 비하면 매우 점잖죠. 그러니까 좀 안 돼요. 자, 이렇게 매치가 안 되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내공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뭐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갖춘 능력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관중을 끌어들일 수 있는 쇼맨십이 있다 보니까 결국 미국 대통령 선거도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매일매일 뉴욕 증시에서 트럼프 하는 것처럼 트럼프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쥐고 흔들리다 보니 조 바이든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너무 약하다라는 겁니다. 자, 조 바이든은 과연 트럼프 대통령한테 뭘로 이렇게 경쟁을 할까? 뭐가 있을까요? 그동안의 조 바이든은 이런 거였죠? 나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이었거든? 근데 그때 2008년도 금융위기 탈피했잖아. 그렇게 해서 뭔가 경제 위기에서 탈출한 경험을 얘기하면서 나 이렇게 경제를 잘 살릴 수 있어. 이런 걸로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첫 번째, 경제에 대한 걸로 어필을 하자면 트럼프한테 약하죠. 왜? 트럼프 대통령은 아예 주식시장을 자기와 일치시키면서 여러분 제가 두 번 얘기할 필요 없죠? 그동안 여러분 보셔서 알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증시를 좌지우지했는지. 증시가 올라가는 거 자기 때문이고. 이런 거 잘할 수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에 대해서 어필을 하자니 트럼프한테 약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이 조 바이든이어서 그걸로 조 바이든이 어필하려고 하면 여기 뭐가 걸리느냐. 여전히 그 오바마 대통령에게 가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그 인물 자체에 대해서 워낙 집중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 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위기를 이렇게 막 이겨내고 막 그랬어. 근데 누구 때문이야? 조 바이든 때문이야? 그건 아니죠. 만약에 누구 때문이야라고 한다면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 때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도 안 돼요.
그래서 조 바이든이 흑인의 표심을 좀 끌어들이려고 너무 노력한 나머지 실수를 했죠. 지난번에 나를 지지할지 트럼프를 지지할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당신은 흑인이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만약에 흑인이라면 나를 찍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너무 이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표현으로 뭐 흑인 비하 문제가 막 불거졌습니다. 이미 조 바이든은요, 부통령을 여자로 하겠다라고 선전포고했습니다. 왜 이런 노력을 하기 시작했냐면 2008년도, 2012년도 대선 때, 즉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을 하려고 했을 때 흑인 투표율이 65%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즉 미국 대통령 후보에 흑인이 나오니까 흑인들이 우와 하며 찍어준 거죠. 투표한 거죠. 그런데 2016년 힐러리와 트럼프, 즉 두 백인 후보가 대결했을 때 흑인 투표율은 59%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즉 결국 조 바이든도 백인, 트럼프도 백인, 그런 상태에서 조 바이든이 흑인 표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부통령을 내세워야 되고 부통령은 그러면 여자고 흑인으로 하겠다. 뭐 굳이 뭐 흑인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안 했지만 흑인으로 해야겠죠. 그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자, 부통령 후보 4명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성 최초 미국 주지사 후보였던 아브람스, 그리고 흑수저 출신의 데밍스 하원 의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대통령 민주당 경선 후보에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한 카말라 해리스, 그리고 수잔 라이즈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까지 4명의 후보가 아마 조 바이든의 런닝메이트로 튀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명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는 나 정치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아까 조 바이든이 경제에 대한 걸 어필하려도 해도 트럼프한테 지는 이유가 뭐냐면 오바마에게 가려진 거거든요. 어찌 보면. 예, 그랬을 때 저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4명이 4명 중에 1명이 설령 부통령의 후보, 즉 런닝메이트로 떠준다고 해도 저는 조 바이든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미셸 오바마, 그러니까 사실 더 까놓고 얘기해서 미셸 오바마겠습니까? 미셸 오바마 얘기는 결국 미셸 오바마는 오바마겠죠. 그 정도가 아니면 조 바이든이 과연 뭘로 내세울까? 그나마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고 그랬을 때 조 바이든은 너 대응 못했지? 네가 무슨 미국 대통령이야? 너 그따위로 어떻게 대통령이 됐어? 너 코로나19 대응 잘못했어? 이걸로 비난하고 트럼프를 깎아내릴 수 있었는데 지금 막 다시 막 3분기에 경기가 반등되고 막 이러니까 조 바이든이 방법이 없는 거죠. 똥줄은 타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뭔가 이렇게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글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나마 조 바이든이 물론 저는 그래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그럼 뭐야? 지금 나와 있는 후보가 트럼프 아니면 조 바이든인데 둘 다 아니라며. 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하튼 제 생각에는 뭐 또 앞으로 또 7월 달부터 또 뭐가 생길지 뭐 무슨 문제가 또 생겨서 뭐 트럼프를 깎아내릴지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매우 힘든 상태고 조 바이든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게 뾰족한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락 오바마, 미셸 오바마한테 가서 미셸 오바마한테 부탁해야죠. 치맛가랑이 붙잡고 늘어지기 전까지는 조 바이든이 뭔가 이렇게 내세울 또렷할 뭔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그래서 앞으로 어쩌면 미국 증시에서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미국 증시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 재선 해가지고 그냥 심심하게 흘러갔을 그런 상황이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지금 버라이어티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여러분 이제 6월 달이면 6월 상반기 다 갔잖아요.
하반기에 그러면 그래 이 코로나가 이제 끝나고 완만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날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 또 뭔가가 또 더 전 세계를 재밌게 버라이티하게 해놓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것들을 모두 좀 고려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